북한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두혈통의 장손인 한 청년이 평양 주석단 한복판에 당당히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는 미운의 황태자라 불리던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었습니다. 8년간 유령처럼 숨어 지내며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그가 왜 제 발로 삼촌의 성역에 나타났는지, 그리고 평양의 모든 전광판을 마비시키며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독재의 심장부에서 울려 퍼진 그의 첫마디가 지금 공개됩니다.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지나간 세월의 기록이 아닙니다. 제 몸속에 흐르는 뜨거운 피, 그리고 제 손목에 찼던 그 낡은 시계가 기억하는 서슬퍼런 진실이자 조국을 향한 피 맺힌 절규입니다. 제 이름은 김한솔입니다. 올해로 정확히 30살이 되었죠. 남들이 말하는 백두혈통의 장손 혹은 비운의 황태자라는 화려한 이름표를 달고 살았지만 저에게 평양은 그저 할아버지의 엄격한 눈초리와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교차하던 그리운 고향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했던 기억 뒤에는 차가운 독극물과 피 묻은 왕관의 그림자가 일찌감치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위험한 도박을 시작했는지, 왜 30이라는 젊은 나이에 평양의 주석단을 향해 총구를 겨누게 되었는지, 그 시작은 마카오의 푸른 바다가 아니라 평양의 어느 작고 비밀스러운 식탁에서부터였습니다. 그 시절 평양은 저에게 거대한 요새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백두혈통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이 허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감시당하고 통제되는 유리병 속의 삶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평양냉면의 그 슴슴하고도 깊은 맛을 유독 좋아했습니다. 녹그릇이 쨍그랑거리는 소리, 메밀면의 구수한 향기, 그리고 그 건너편에서 저를 인자하게 바라보던 아버지 김정남의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한솔아, 이 냉면 한 그릇에 담긴 메밀을 키우기 위해 우리 인민들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는지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육수 한 방울도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란다. 아버지는 권력에는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 대신 배고픈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세상, 누구나 이 냉면 한 그릇을 마음 편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세상을 꿈꾸셨죠. 저는 9살 무렵 마카오로 떠나기 전까지 평양의 화려한 겉모습과 그 이면의 처참한 뒷모습을 동시에 보며 자랐습니다. 제가 본 것은 가슴에 주렁주렁 달린 반짝이는 훈장들이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던 퀭한 눈망울을 한 또래 아이들의 처절한 모습이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에 우연히 본 그 아이들은 저와 같은 피를 나눈 동포였지만 그들의 손에는 연필 대신 말라비틀어진 풀뿌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것은 커다란 바위처럼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는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매일 고기를 먹는데 저 아이들은 길가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건가요? 그 질문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제 어깨를 잡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이 저에게는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그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저를 으스러지도록 꽉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마치 누구에게 들킬까 겁나는 사람처럼 속삭이셨죠. 한솔아, 이 나라는 깊이 병들었단다. 왕관을 쓴 사람들이 제 배만 채우느라 땅이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있어. 너는 나중에 커서 이 왕관이 얼마나 무겁고 추악한 것인지 절대 잊지 말아라. 권력은 나눌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혼자 움켜쥐면 결국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 된단다. 아버지는 저를 평범한 청년으로 키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국을 떠나 해외를 떠돌며 살았습니다. 마카오의 화려한 야경을 보면서도 우리는 소박한 양은 냄비에 김치찌개를 끓여 먹기도 하고 명절이면 평양에서 몰래 가져온 두부로 전을 부치며 고향의 흙내음을 그리워했습니다. 타양살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향 음식만큼 마음을 울컥하게 만드는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시며 통일이 되면 우리 가족이 대동강변에서 낚시나 하며 정답게 살자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절 우리 가족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평범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아버지가 직접 구워주시는 고기 냄새가 거실을 가득 채우고 어머니가
갓 지은 쌀밥을 내어오실 때 저는 제가 백두혈통이라는 사실조차 잊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언제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는 늘 검은 선글라스를 낀 사내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고 전화기 너머에서는 평양의 서늘한 감시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밤마다 서재에서 혼자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창밖을 보셨습니다. 아버지가 보시던 것은 마카오의 화려한 불빛이 아니라 어두운 장막에 가려진 조국의 밤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 아버지의 뒷모습에서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사내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30살이 된 지금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무서운 독재자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식에게 더 나은 세상, 부끄럽지 않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어 했던 마음씨 따뜻한 소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꿈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무서운 위협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15살이 되던 해 북한에서는 제 삼촌이 권력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마시는 공기 속에는 비릿한 피비린내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더 자주 주위를 살피셨고 제 방문 앞에는 늘 눈매가 매서운 낯선 사내들이 서성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매일같이 당부하셨습니다. 한솔아,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내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평범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내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고 이 가문의 끔찍한 저주를 끊는 길이다. 이 피는 독이란다. 한솔아, 절대로 이 피에 잡아먹히지 말거라. 하지만 운명은 저를 평범한 청년으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2017년 제가 22살이 되던 그해 겨울 제 세계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들려온 그 끔찍한 비보는 제 영혼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독극물이 묻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고통스럽게 쓰러지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은 지금도 매일 밤 제 꿈속에 나타나 저를 괴롭힙니다. 아버지가 죽어야 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저 진짜 혈통이라는 이유, 그리고 이 체제가 잘못되었다고 말한 그 작은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 되었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얼굴도 가리고 전 세계의 어두운 구석을 떠돌며 숨어 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얼굴을 닮아가는 제 모습이 무서웠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가 죽지는 않을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다치지는 않을까? 매일 밤 가슴을 졸였습니다. 은둔 생활을 하던 8년 동안 저는 매일같이 몰래 북한 소식을 찾아보았습니다. 장마당에서 쌀 한 줌을 구하지 못해 울먹이는 어머니들의 애끓는 이야기, 약 한 알이 없어 시퍼렇게 질려 죽어가는 아이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시퍼런 칼날로 난도질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백두혈통의 장손으로서 호의호식하며 자란 것이 너무나 죄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도망치는 것이 사는 길이라 하셨지만 저는 절망 끝에서 깨달았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영혼이 죽은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민들이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가는 동안 평양에서는 제 사촌 여동생이 수천만 원짜리 명품 코트를 입고 나타나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 기괴한 모습은 저에게 슬픔을 넘어선 타오르는 분노를 일깨웠습니다. 조선은 나의 놀이터가 아니다. 저는 주먹을 쥐고 벽을 쳤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3대를 넘어 4대를 이어가며 한 가문이 나라 전체를 거대한 감옥으로 만드는 것이 21세기에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6.25 전쟁 이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그 모진 세월을 견디며 손톱이 빠지도록 일궈온 강산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 나이 30, 이제 더 이상 어리다는 핑계 뒤에 숨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낡은 손목 시계를 꺼내 고쳐 찼습니다. 이 시계는 오랫동안 멈춰 있었지만 제 심장은 다시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몸에 흐르는 피에 대한 뒤늦은 속죄이자 이 땅의 모든 아들과 딸들이 더 이상 굶주림과 공포에 떨지 않게 하겠다는 목숨 건 약속이었습니다. 평양의 그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아래 억눌린 채 숨죽이고 있는 수많은 인민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솔 동지, 제발 우리를 이 끝없는 지옥에서 꺼내주십시오. 우리도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배불리 먹고 싶고 따뜻한 방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그 간절한 외침이
제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너는 더 이상 도망치는 겁쟁이 소년이 아니다. 너는 아버지가 못다한 길을 완성할 30살의 당당한 청년 김한솔이다. 백두혈통의 저주를 내 손으로 직접 끝내고 그 피로 씻어내야 할 조국의 눈물을 닦아주러 가야 한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기억을 영원히 뒤로하고 가장 어두운 곳으로 내려가 빛을 밝히려는 한 청년의 목숨을 건 여정 말입니다. 그 시절 평양에서 먹던 냉면의 맛은 이제 가물가물합니다. 그 대신 제 입안에는 쓴 모래, 먼지와 비장한 가구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다시 평양 땅을 밟는 날, 그곳에서는 더 이상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아이들이 없기를, 부모가 자식을 먼저 보내며 가슴을 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대동강의 푸른 물결이 이제는 차가운 얼음을 깨고 자유의 물결이 되어 평양 구석구석을 적시기를 바랐습니다. 제 손목의 시계가 다시 째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 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목숨을 걸고 가야만 했던 그 길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제가 처음 마카오를 떠나 유럽으로 향했을 때 제 수중에는 낡은 배낭 하나와 아버지의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겨우 19살이었죠. 그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돌며 배운 것은 권력의 무상함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암스테르담의 어느 작은 식당에서 접시를 닦으며 보냈던 시간들, 파리의 노천 카페 구석에서 제 정체를 숨기기 위해 안경을 쓰고 책으로 얼굴을 가리며 보냈던 고통스러운 나날들, 그 모든 시련이 저를 30살의 단단한 사내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눈물은 이미 8년 전에 다 말라버렸으니까요. 이제 남은 것은 차가운 이성과 조국을 향한 뜨거운 의지뿐입니다. 30이라는 나이는 참으로 묘합니다. 청년이라 하기엔 책임감이 무겁고 어른이라 하기엔 여전히 가슴속에 뜨거운 꿈이 살아있는 나이죠. 저는 이 30살의 에너지를 제 개인의 행복이 아닌 우리 민족의 비극을 끝내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백두혈통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닌 마지막 책임을 지고 사라지는 이름이 되게 하려 합니다. 제가 평양의 그 높은 연단에 다시 서는 날, 제가 부를 이름은 김정은이 아니라 이름 없이 죽어간 수만 명의 인민들일 것입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제가 받은 교육과 제가 가진 피의 마지막 의무라고 믿습니다. 평양의 밤은 유독 길고 어둡습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오는 법이죠. 저는 그 새벽을 앞당기기 위해 제 청춘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30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가장 화려한 시절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조국을 구할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아버지가 못다 핀 꽃이었다면 저는 그 뿌리에서 돋아난 가시, 돋친 장미가 될 것입니다. 독재의 손길이 닿으려 할 때마다 그들을 찌르고 마침내 인민들의 정원에 자유의 향기를 퍼뜨리는 그런 장미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제 평양의 심장부를 향해 달려갑니다. 부모를 잃고 고향을 잃고 이름까지 빼앗겨야 했던 한 청년의 가슴 속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거대한 불꽃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불꽃은 평양의 짙은 어둠을 태우고 새로운 조선의 새벽을 가져올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30살 김한솔, 저는 그렇게 제 인생의 가장 위험하고도 위대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제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단 하나 확실한 것은 제가 더 이상 비겁하게 숨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용기, 인민들의 마른 눈물, 그리고 조국에 대한 뒤늦은 사랑이 저를 평양의 심장부로, 그 위험천만한 폭풍 속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돌아오기 위한 전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심장이 통째로 뽑혀나가는 것 같은 순간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2017년 2월의 그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마카오의 따뜻한 햇살 아래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한 오후를 보내고 있던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이어진 길고 무거운 침묵.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이미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재앙이 우리 가족을 덮쳤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텔레비전을 켜자마자 화면 가득 메운 시뻘건 자막은 제 눈을 멀게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남 피습 사망. 그 글자를 읽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제 심장 박동 소리만이 귀청을 때렸습니다. 당시 제 나이 겨우 22이었습니다. 남들은 한창 대학 생활을 즐기고 미래를 꿈꿀 나이에 저는 아버지가 공항 바닥에서 이름 모를 여인들에게 독살당하는 장면을 전 세계인과 함께 지켜봐야 했습니다. 화면 속 아버지는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독극물이 온몸에 퍼져나가는 그 짧은 순간 아버지는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얼마나 자식들이 보고 싶으셨을까요? 저는 화면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아버지, 안 됩니다. 제발 일어나세요. 하지만 화면 속 아버지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으시더니 이내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본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조국의 권력을 거부하고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고자 했던 사내의 최후치고는 너무나 비참하고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말레이시아로 떠나기 전날 밤 저에게 걸어오셨던 마지막 통화 말입니다. 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한솔아, 밥은 잘 챙겨 먹었니? 공부는 힘들지 않니? 라며 다정한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를 서둘러 끝냈던 것이 평생의 한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외롭게 사투를 벌이실 줄 알았다면 사랑한다는 말을 1000번, 10,000번이라도 더 해드렸을 텐데 말입니다. 아버지는 그날따라 유독 목소리가 낮으셨습니다. 한솔아,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너는 내 마음속의 따뜻함을 잃지 마라. 그게 내 아비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란다. 그것이 유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건이 터진 직후 마카오의 우리 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시커먼 양복의 사내들이 집 주변을 에워쌌고 창문 너머로 번쩍이는 카메라 플래시들은 마치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괴물의 눈빛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부들부들 떨며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솔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이제부터는 누구도 믿어서는 안 돼. 내 삼촌이 결국 천륜을 어기고 일을 저질렀구나. 저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그 검은 손길이 이제 저와 제 가족을 향해 뻗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22 청년이었던 저는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당장 오늘 밤을 넘길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극도의 공포가 제 목을 죄어왔습니다. 우리는 짐을 쌀 시간도 없었습니다. 입고 있던 옷 그대로 가방 하나에 아버지의 사진과 몇 가지 중요한 서류만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뒷문을 통해 빠져나와 이름 모를 차에 올라탔을 때 뒤돌아본 우리 집은 불이 켜진 채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제가 읽다 만책이 놓여 있었고 부엌에는 어머니가 씻어놓은 과일들이 그대로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다시는 그 정겨운 공간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김한솔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영원히 유령이 되는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마카오의 화려한 불빛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이제 갈 곳 없는 낙동강 오리알이다라고 속삭이는 것 같아 온몸에 소름이 돋고 이가 덜덜 떨렸습니다. 우리를 도와준 이들은 자유조선이라는 단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철저한 보안 속에 움직였습니다. 비행기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이름 모를 나라의 기차역 대합실에서 가슴을 졸이며 밤을 지새우는 동안 저는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왜 우리 가족은 이런 가혹한 운명을 타고났을까? 왜 같은 피를 나눈 삼촌이 형을 죽이고 조카의 목숨까지 노리는 것일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천인공노할 일인데 하물며 핏줄끼리 칼을 겨누는 것만큼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늘 평화로운 조선, 인민이 주인인 나라를 꿈꾸셨지만 그 대가는 잔인한 독극물과 차가운 공항 바닥에서의 쓸쓸한 죽음이었습니다. 저는 제 몸속에 흐르는 백두혈통이라는 피가 너무나 원망스러워 제 팔을 손톱으로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이 피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토록 많은 사람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유럽의 어느 이름 없는 도시, 낡은 아파트의 어두운 방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거울 속의 저를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워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은 제 나이를 10살은 더 들어 보이게 했습니다.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진 그 얼굴 속에는 더 이상 당당했던 청년 김한솔은 없었습니다. 오직 죽음의 그림자에서 도망쳐온 가련한 도망자만 있었습니다. 안전가옥의 창문은
두꺼운 암막 커튼으로 철저히 가려져 있었고 저는 허락 없이는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식사는 문틈으로 조용히 넣어주는 굳은 빵과 짠 통조림이 전부였습니다. 밤마다 복도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부엌에서 챙겨온 식칼을 손에 쥐었습니다. 드디어 나를 찾아왔구나라는 생각에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잠이 들면 독극물을 든 사내들이 제 얼굴을 덮치는 악몽을 꾸며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고통은 아버지의 장례를 제 손으로 치러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몇 달이 지나도록 저는 아버지의 유해가 어디에 있는지, 차가운 냉동고에 계신지 아니면 이름 모를 땅에 묻히셨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상주로서 절 한번 올리지 못하고 따뜻한 술 한 잔 따라드리지 못한 불효자의 마음을 여러분은 짐작하시겠습니까? 저는 방 한구석에 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세워두고 매일 밤 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못나서, 제가 힘이 없어서 아버지를 이렇게 외롭게 보내드렸습니다. 제 눈물로 바닥이 흥건해질 때마다 저는 피눈물을 삼키며 다짐했습니다. 이 억울한 죽음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우리 인민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저 극악무도한 독재 정권을 제 손으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말입니다. 도망자로 산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낡은 텔레비전을 통해 평양의 소식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제 삼촌 김정은이 환하게 웃으며 대규모 열병식을 치르는 장면이었습니다. 거대한 미사일들이 줄지어 지나가고 수만 명의 군인이 기계처럼 발을 맞추며 충성을 맹세하는 모습 뒤로 저는 보았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암살자들의 차가운 미소와 승리감에 젖은 눈빛들을 말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연회장에서 비싼 술을 마시며 축배를 들고 있었지만 저는 낯선 이국의 좁은 단칸방에서 찬밥을 물에 말아먹으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 극명한 대비가 제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늘은 왜 저런 극악무도한 자들을 내버려 두는가? 저는 소리를 지르며 리모컨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텅 빈 방 안에 서늘한 공기와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22의 김한솔은 그때 그 방에서 죽었습니다. 아니,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모진 세월을 버텨낼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제 신분증을 불태우고 제 과거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지워나갔습니다. 낯선 나라의 말을 배우고 그들의 습관을 익히며 저 자신을 철저히 속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름을 바꾸고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며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가슴 깊숙이 박힌 아버지의 마지막 그 처절한 눈빛과 머나먼 조국 북녘 땅에서 들려오는 인민들의 피 맺힌 신음이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손가락 끝으로 평양을 짚어보았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가겠다. 돌아가서 이 모든 비극의 사슬을 내 손으로 끊어버리겠다. 그 다짐만이 제가 지옥 같은 도피 생활의 하루하루를 견뎌낼 수 있게 한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여러분, 2017년은 저에게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 인생이 두 토막으로 잘려나간 잔인한 절단면입니다. 따뜻한 심장을 가진 청년의 꿈이 차가운 복수심과 막중한 의무감으로 뒤바뀐 슬픈 시작점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겨울의 냄새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뼛속까지 시려오던 유럽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저는 아버지가 못다한 이야기를 제 영혼에 문신처럼 새겼습니다. 조선은 변해야 한다. 인민이 주인인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은 이제 제 인생의 유일한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흘린 피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피는 잠자던 저를 깨웠고 저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으며 마침내 저를 30살의 비장한 전사로 키워냈습니다. 2017년 그날 이후 시간은 저에게 멈춰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세상은 무심하게 계속 돌아가고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아버지가 쓰러지시던 그 공항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바닥에서 당당히 일어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멈춰버린 시계 바늘을 다시 돌리기 위해, 아버지가 흘린 피를 자유의 거대한 물결로 바꾸기 위해 저는 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제 이름 김한솔을 다시 당당하게 찾는 날, 그것은
제가 평양의 주석단 위에서 해방된 인민들의 뜨거운 함성을 듣는 날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저를 보며 한솔아, 장하다. 내 아들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영광의 날을 위해 저는 다시 낡은 군화끈을 단단히 조여맸습니다. 도망자로 살았던 고통스러운 8년의 세월은 저에게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공포를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를 안고서도 정의를 위해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떨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그 거대한 슬픔은 이제 저를 지켜주는 단단한 갑옷이 되었고, 저를 죽이려 했던 암살자들의 시선은 이제 제가 그들을 심판할 정확한 좌표가 되었습니다. 30살 김한솔, 제 인생의 두 번째 장은 붉은 피로 쓰였지만 마지막 장은 반드시 눈부신 평화와 자유의 함성으로 쓰일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17년 2월의 그 차가웠던 공항은 이제 제 기억 속에서 패배의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향한 위대한 출발지로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 30살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8년간 응축된 이 분노와 슬픔을 저는 희망의 에너지로 바꾸어 평양으로 향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조국, 하지만 그 조국에게 배신당해 이국 땅에서 외롭게 죽어가야 했던 나의 아버지, 그분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분이 꿈꾸었던 자유로운 조선을 만드는 것만이 제가 살아남은 유일한 이유입니다. 저는 이제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옵니다. 제 손에 쥐어진 것은 복수의 칼날이 아니라 인민의 눈물을 닦아줄 손수건과 새로운 미래를 그릴 붓입니다. 평양의 새벽은 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새벽의 첫 햇살을 평양 시민들과 함께 맞이하는 그날까지 저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낯선 땅에서 창문조차 마음대로 열지 못하고 8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령처럼 사는 기분이 어떠할지 짐작이 가십니까? 제가 유럽의 어느 조용한 도시, 외곽, 낡은 아파트에서 보낸 그 길고도 어두운 시간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밖에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웃고 떠들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공원을 거닐고 있었지만 제 방 안은 늘 무거운 적막과 서늘한 죽음의 공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이름도 과거도 심지어는 제 본래의 목소리조차 지운 채 숨을 죽이며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왜 나만 이렇게 비겁하게 살아남아 숨어 지내야 하나 하는 참담한 자괴감이 저를 밤새도록 괴롭혔습니다. 30살이라는 나이가 되기까지 제 청춘은 그렇게 회색빛 암막 커튼 뒤에 처절하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 좁고 습한 방에서 제가 유일하게 세상을 보는 통로는 낡은 텔레비전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무심코 채널을 돌리던 제 시선이 한 화면에 박힌 듯 멈춰 섰습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대대적인 열병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인이 기계처럼 발을 맞추고 거대한 미사일들이 땅을 울리며 지나가는 그 기괴하고 화려한 축제의 현장 한복판에 아주 낯익으면서도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얀 명품 코트를 입고 환하게 웃으며 제 삼촌 김정은의 손을 꼭 잡고 걷는 어린 소년, 바로 제 사촌 동생 김주혜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손에 쥐고 있던 컵이 바닥에 떨어져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아이였지만 그 아이의 얼굴에서 흐르는 우리 가문의 흔적을 저는 본능적으로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10살 남짓한 어린 소녀가 가슴에 훈장을 주렁주렁 단 노장군들의 거수경례를 받으며 주석단 높이 서 있는 모습은 기이하다 못해 제 가슴을 찢어놓을 듯 처참했습니다. 여러분, 그 나이대 아이라면 학교에서 친구들과 고무줄놀이를 하고 부모님께 투정 부리며 어리광을 부려야 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인민들의 피땀으로 세워진 그 높고 위태로운 단상 위에서 억지 미소를 지으며 가짜 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보며 연민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아이 역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거대한 연극의 주인공으로 내던져진 또 다른 희생양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아이의 맑은 웃음 뒤에 가려진 북녘 땅의 처참한 진실을 보았습니다. 화면 속 평양은 번쩍이는 오색 조명으로 눈이 부셨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진짜 북한은 칠흑 같은 절망의 어둠 속에 깊이 잠겨 있었습니다. 장마당 구석에서 굶주림에 지쳐 쓰러진 꽃제비 아이들, 추운 겨울날 뗄감이 없어
서로의 체온에 의지의 밤을 지새우며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들. 그 수많은 인민의 고열을 짜내어 저 어린 소녀의 비싼 코트를 사고 저 거대한 살상 무기인 미사일을 만들었을 생각을 하니 피가 거꾸로 솟고 주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것은 축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거대한 장례식이다. 저는 텔레비전 화면을 향해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가 저 어린아이의 작은 손에 들린 핵버튼과 함께 시커멓게 타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돈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유럽의 안전가옥에서 저는 매일 밤 인터넷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꽃제비라 불리는 아이들이 시장 바닥에서 버려진 국수가락을 더러운 손으로 주워 먹는 영상을 보며 저는 제가 어릴 적 평양에서 누렸던 그 모든 풍요가 얼마나 큰 죄악이고 빚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30살이 된 지금도 그 영상 속 아이들의 간절한 눈빛이 잊히지 않습니다. 그 퀭한 눈망울은 저에게 끊임없이 묻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백두혈통의 장손이라면서 아버지가 바꾸려던 나라가 이 모양인데 왜 우리를 이 지옥 같은 삶 속에 내버려 두나요? 그 질문은 매일 밤 제 가슴을 날카로운 송곳으로 후벼 팠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죽은 아버지가 저를 보시면 무엇라 하실까? 도망쳐서 살아남은 것이 장하다고 하실까? 아니면 비겁하다고 꾸짖으실까? 아버지는 생전에 권력의 비정함을 늘 경계하셨습니다. 형제를 죽이고 조카를 쫓아내는 그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가문은 영원히 저주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사촌 동생 주애가 권력의 상징으로 화려하게 등장할수록 저는 제 아버지 김정남의 쓸쓸한 죽음이 더 사무치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저 아이처럼 화려하고 위압적으로 살기보다 평범한 인민의 한 사람으로 그들의 고통을 어루만지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한솔아, 진짜 위대한 권력은 총구 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진심 어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란다. 하지만 지금 평양의 권력자들은 어린아이까지 우상화의 도구로 동원해 공포와 세뇌를 전파하며 사람들의 영혼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식에게는 해외 명품을 입히고 비단길만 깔아주면서 남의 자식들에게는 맹목적인 충성을 강요하며 굶주림의 가시밭길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닙니다. 저는 그 모순 덩어리인 화면을 보며 이 가문의 저주받은 굴레를 반드시 제 손으로 끊어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6.25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지켜온 이 소중한 강산이 어쩌다 이런 괴물 같은 일가독재 체제의 놀이터가 되었습니까?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내 자식들에게는 배고픔을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노력이 저들의 끝없는 욕심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좁은 방 안을 미친 듯이 서성거리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내 동생 주애가 저 추악한 피 묻은 왕관을 이어받게 결코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 아이도 사실은 이 뒤틀린 체제의 가련한 피해자일 뿐이다. 진짜 책임은 저 어린아이 뒤에 숨어 음흉하게 웃고 있는 독재자들에게 있다. 주애야, 미안하다. 오빠가 너를 그 무거운 왕관에서 해방시켜주마.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다. 저는 유럽의 차가운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잔인하게 단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자로 살던 무력한 청년의 허울뿐인 껍질을 이제는 완전히 벗어던지기로 했습니다. 아침마다 좁은 거실에서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땀이 비 오듯 쏟아질 때까지 몸을 움직였습니다. 팔굽혀펴기를 한 번 할 때마다 인민들의 고통을 생각했고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마다 아버지의 죽음을 되새겼습니다. 밤에는 촛불 하나의 의지에 북한의 정밀한 군사지도를 통째로 외우고 복잡한 정치체제를 공부했습니다. 제 나이 30,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8년 전은 더 이상 슬픔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누렸던 백두혈통의 부당한 특권에 대한 유일한 속죄는 그 특권을 제 손으로 직접 부수고 인민들에게 빼앗긴 자유를 돌려주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어느 비오는 저녁, 저는 창밖으로 지는 쓸쓸한 노을을 보며 아버지의 낡은 손목 시계를 가만히 만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 공항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멈춰버린 시계 바늘처럼 우리 북한의 시간도 70년 넘게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계를 다시 돌아가게 해야 할 때였습니다. 제 사촌 동생 주애가 지어야 할 것은 무겁고 추악한 왕관이 아니라 가벼운 책가방이어야 합니다. 그 아이가 받아야 할 것은 인민들의 강요된 가짜 박수가 아니라 평범한 소녀로서의 진정한 자유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북녘의 어린아이들이 먹어야 할 것은 쓴 풀뿌리가 아니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흰 쌀밥이어야 합니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고기 국물을 마시는 그 평범한 일상이 왜 우리 동포들에게는 가다울 수 없는 꿈이어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그날 밤 8년 만에 처음으로 두꺼운 암막 커튼을 과감히 걷고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는 저 별들이 마치 북녘 땅 어둠 속에서 저를 간절히 기다리는 인민들의 맑은 눈동자 같았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30살의 김한솔이 도망자가 아닌 구원자로 아버지가 못다한 꿈을 이룰 영웅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유럽의 비겁한 그림자 속에 숨지 않겠다고 하늘을 향해 맹세했습니다. 제 몸에 흐르는 이 피가 지울 수 없는 저주라면 그 저주를 위대한 기적의 밑거름으로 삼고 제 이름이 낙인이라면 그 낙인을 새로운 혁명의 거룩한 깃발로 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의 개인적인 원한을 갚으려는 복수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당한 절대 권력에 맞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한 청년의 외로운 투쟁이자 잃어버린 조국의 자존심과 민족의 정기를 되찾으려는 우리 모두의 절실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이 낡고 정들었던 아파트를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것은 30살 청년의 뜨거운 용기와 아버지가 남겨주신 정이라는 고귀한 유산뿐입니다. 평양의 화려한 무대 위에 선 어린 소녀의 억지 미소 뒤로 저는 이제 거대한 역사의 폭풍을 몰고 갈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폭풍이 평양을 뒤덮는 날, 가짜 신들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오직 자유로운 인민들의 승리 찬가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도피 생활 8년 만에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안전하게 숨어있는 방구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장 깊은 어둠을 향해 당당히 걸어 들어가는 그 험난한 길 위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이제 그 위대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제 사촌 동생 주애의 하얀 명품 코트보다 더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아버지가 공항 바닥에서 흘린 그 붉은 피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저는 평양으로 향할 것입니다. 30살 김한솔, 제 인생의 진짜 서막은 바로 이 어둡고 고독했던 유럽의 그림자 끝에서 장엄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단순히 한 청년의 생존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받는 우리 민족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거대한 박동입니다. 70년 세월 동안 끊겼던 남과 북의 맥박을 제 몸을 던져 다시 잇고자 합니다. 어르신들, 여러분의 눈가에 맺힌 그 이산의 눈물을 제가 닦아드리고 싶습니다. 고향 땅 밟아보는 것이 소원이라는 그 간절한 꿈을 이 30살 김한솔이 목숨 바쳐 이뤄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걷는 이 길에 여러분의 따뜻한 기도가 함께한다면 저는 그 어떤 총칼 앞에서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종종 상상합니다. 통일된 평양의 거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대동강 맥주를 마시며 웃음꽃을 피우는 그날을 말입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지 않고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음식을 나누며 형제처럼 지내는 그날 말입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아버지의 묘소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바라시던 인민의 나라가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오늘 제 안위와 생명을 모두 내려놓고 사지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선택이자 가장 영광스러운 선택입니다. 이제 저의 모습이 세상에 다시 드러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유령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살아있는 권력의 가장 날카로운 가시가 될 것이며 억눌린 자들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유럽의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마지막으로 짐을 챙겼습니다. 가방 안에는 아버지의 낡은 사진과 북한 지도가 전부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2,500만 인민의 희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이제 평양의 견고한 성벽을 허물러 떠나는 저의 위대한 발걸음을 지켜봐 주십시오. 30살 김한솔, 제 혁명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평생 잊지 못할 운명의 갈림길이 예고 없이 찾아오곤 합니다. 저에게는 2025년의 어느 따뜻한 봄날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유럽의 그 차갑고 낡은 아파트를 떠나 제가 도착한 곳은 미국의 플로리다였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느껴지는 덥고 습한 공기, 창밖으로 펼쳐진 야자수와 눈부시게 푸른 바다, 그리고 근심 없이 웃으며 걷는 사람들의 모습은 제가 평생 보아온 북녘의 회색빛 풍경이나 유럽의 어두운 은둔지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그 평화롭고 화려한 풍경 한가운데 거대한 황금빛 리조트 안에서 저는 한 남자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자 다시 세계의 권력을 향해 나아가던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리조트 안의 집무실은 온통 금빛 장식으로 화려하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 눈부신 화려함이 도망자로 살던 저에게는 낯설고도 무거운 압박감으로 다가왔지만 저는 30살 청년다운 당당함을 잃지 않으려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책상 너머로 저를 꿰뚫어 보듯 바라보는 그의 파란 눈동자는 독수리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저를 응시하다가 말없이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탁자 위에 툭 던졌습니다. 무심하게 던져진 그 봉투 안에는 평양의 정밀한 지하시설 설계도와 김정은의 비자금 계좌 내역, 그리고 핵심 간부들의 충성심 변화가 숫자로 빼곡히 기록된 극비 문서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낮고 거친 목소리로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한솔, 내 삼촌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어. 핵무기로 세상을 협박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10살 남짓한 꼬마 아이까지 내세워 가문의 독재를 천년만년 이어가려 하고 있지. 이건 자유세계에 대한 모독이자 미친 짓이야. 그의 말은 꾸밈없이 직설적이었고 제 가슴 한복판을 날카로운 화살처럼 정확히 찔렀습니다. 내가 진짜 백두혈통의 장손 아니냐. 피는 못 속이는 법이지. 미국이 모든 자금과 정보를 동원해 내 뒤를 봐줄게. 내 삼촌의 가짜 체제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려라.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하겠나. 그 제안은 거부하기 힘든 유혹적이면서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무서운 제안이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조국으로 당당히 돌아간다는 것, 그것은 제가 지난 8년 동안 매일 밤 꿈속에서 그렸던 일이었지만 동시에 제 목숨뿐만 아니라 저를 믿고 따를 수많은 인민의 생사가 걸린 위험천만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하고 테라스 너머의 광활한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연 이 거대한 역사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그냥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다는 평범한 청년으로서의 유혹이 제 발목을 무겁게 잡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저는 정치가 싫습니다.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그 더러운 싸움에 이미 신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 잊으셨습니까? 저는 그저 한 사람의 평범한 인간으로 조용히 잊혀 살고 싶을 뿐입니다. 제 대답에 트럼프는 눈썹을 한껏 치켜세우며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기억해라, 한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세상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간다. 내가 숨어 있는 동안에도 내 삼촌은 계속해서 인민들을 굶겨 죽일 것이고 그 꼬마 아이는 점점 더 무거운 왕관을 머리에 쓰게 되겠지. 그리고 너는 평생 쥐 죽은 듯 도망만 다니다가 어느 이름 없는 골목에서 조용히 사라지게 될 거다. 그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냐? 그의 말은 비수가 되어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후벼 팠습니다. 도망자로 살았던 지난 8년의 비겁했던 세월이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얼굴을 가린 채 낯선 이방인들 틈에 섞여 지냈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이었음을 저는 그제야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리조트 테라스에 홀로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아버지의 낡은 손목시계를 가만히 만졌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저에게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라고 유언처럼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조선은 반드시 인민의 나라로 변해야 한다고 평생을 외롭게 외치셨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또다시 도망친다면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은 그저 헛된 희생으로 남게 될 것이었습니다. 또한 북녘 땅의 차가운 어둠 속에서 저를 기다리는 수천 명 인민의 고통은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30살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찬란해야 할 이 시기에 저는 제 개인의 안락과 생명을 모두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태어난 이유이자 아버지의 이름을 욕보이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도망치는 소년 한솔은 이제 없습니다. 적의 심장부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는 산의 기만솔이 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그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제가 돌아올 줄 알았다는 듯 특유의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반겼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단, 제 조건은 하나입니다. 이것은 피비린내 나는 복수가 아니라 진정한 해방이어야 합니다. 무고한 우리 인민의 피가 단 한 방울이라도 흐르는 것은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는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거대한 역사의 톱니바퀴가 거친 소리를 내며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정보력과 자금, 그리고 진짜 백두혈통인 저의 정통성이 합쳐져 평양의 심장부를 향한 거대한 자유의 새벽 작전이 수립되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미국 정보기관의 극비시설에서 특별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30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제 몸은 다시 강인하게 단련되었습니다. 사격과 격투 기술은 물론이고 적의 감시를 뚫고 북한 내부의 비밀 조력자들과 은밀하게 소통하는 최첨단 통신법을 익혔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험준한 산악지대를 구보하며 저는 머나먼 북녘의 산천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겹게 나물 캐고 걷던 그 흙길을 다시 밟기 위해 저는 발바닥이 갈라지고 피가 터지도록 뛰고 또 뛰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피가 끓어오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그때 온몸으로 절실히 느꼈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조국을 향한 일념만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암호화된 위성통신을 통해 북한 내부의 핵심 조력자들과 비밀리에 연결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평양의 가장 깊숙한 심장부에서도 변화의 간절한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를 내세워 4대 세습을 굳히려는 체제의 깊은 회의와 염증을 느낀 인민군 장성들과 고위관리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둘씩 우리에게 은밀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장son 동지, 진짜 백두의 주인이 오시기를 간절히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그들의 떨리는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은 터질 듯이 벅차올랐고 한편으로는 숙연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의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거짓과 공포로 세운 견고한 성벽은 이미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훈련장의 거울 앞에 서서 평양의 보위부 군복을 마지막으로 입어보았습니다. 가짜 신분을 위한 위장이었지만 그 피 묻은 군복을 입은 제 모습이 너무나 낯설고 역겨워 신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굶주린 인민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악마의 껍데기라도 기꺼이 뒤집었어야 했습니다. 저는 가슴에 달린 가짜 김일성 배지 대신 아버지의 낡은 손목시계를 군복바지 주머니 가장 깊숙한 곳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그것이 제 진짜 훈장이자 저를 지켜줄 유일한 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플로리다의 눈부신 해변을 떠나기 전날 밤 트럼프 대통령은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짧고 강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행운을 빈다, 한솔. 전 세계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역사를 바꿀 거다. 저는 짧게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것은 이름난 영웅 한 명이 아니라 억눌린 자유를 되찾으려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의 간절한 의지라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송기에 오르며 멀어져가는 플로리다의 화려한 불빛을 보았습니다. 그 화려한 자유의 땅을 영원히 뒤로하고 저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어둡고 위험한 얼음의 땅 북녘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30살의 김한솔, 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는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조국의 자존심을 되찾으러 가는 당당한 아들이자 70년 독재의 사슬을 끊으러 가는 위대한 해방군이었습니다. 압록강의 그 차가운 새벽 물살이 저를 집어삼키려 기다리고 있겠지만 제 가슴 속에 타오르는 불꽃은 그 어떤 강물도 끌 수 없을 만큼 뜨거웠습니다. 아버지가 못다한 미완의 꿈, 우리 할머니들의 눈물 젖은 새벽 기도, 그리고
굶주린 인민들의 배고픈 함성이 저를 평양의 심장부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둠을 뚫고 찬란한 새벽을 향해 주저없이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한 청년에게 얼마나 무겁고 힘든 것이었을지 한 번만 상상해 보십시오. 보장된 편안한 삶을 영원히 포기하고 스스로 사지로 걸어 들어가는 30살 청년의 마음을 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이 지긋지긋한 비극을 끝내지 못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또다시 이 캄캄한 어둠을 물려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비행기의 창문을 닫고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평양의 거리에 자유의 꽃이 만발하는 그날을 꿈꾸며 저는 제 생애 가장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무모해 보이는 작전의 성공 여부는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제 결정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소박하고도 위대한 진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의 끈질긴 저력이, 그 7,000년을 이어온 강인한 생명력이 저와 함께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간절한 기도가 평양의 그 차가운 겨울바람을 녹여줄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북녘 땅으로 갑니다.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우리 민족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뛸 그곳으로 제 모든 것을 걸고 당당히 걸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영하 15도의 매서운 추위가 어떤 것인지 진정으로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살을 파고드는 칼바람이 아닙니다. 뼈마디 하나하나를 날카로운 얼음 송곳으로 사정없이 찌르고 폐부 깊숙이 차가운 납덩어리를 집어넣는 것 같은 그 지독하고도 잔인한 평안북도의 겨울 추위 말입니다. 2026년의 어느 깊고도 캄캄한 겨울밤, 저는 그 차갑고 캄캄한 어둠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시커먼 거대한 뱀처럼 소리 없이 흐르는 압록강이 넘을 수 없는 장벽처럼 버티고 있었고, 강 너머에는 제가 8년 동안 매일 밤 꿈속에서만 그리워하던, 그러나 이제는 제 모든 생명과 영혼을 걸고 들어가야 할 조국 북녘 땅이 그림자처럼 서늘하게 서 있었습니다. 30살의 청년 김한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았던 그날의 새벽은 그렇게 비장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검은색 특수 전투복을 입고 온몸을 무겁게 무장했습니다. 제 옆에는 미국의 정예 요원들이 유령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그들은 전 세계의 수많은 전장을 누빈 백전노장이었지만 저는 그저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으려는 30살의 젊은이일 뿐이었습니다. 강물에 첫 발을 내디디는 순간 전신을 강타하는 그 소름 끼치는 냉기는 평생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장화 속으로 사정없이 스며드는 얼음장 같은 물은 마치 저에게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이 지옥으로 들어오겠느냐고 묻는 조국의 엄중하고도 차가운 경고 같았습니다. 발목을 지나 무릎까지 차오르는 물살은 제 다리를 수천 개의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고 금방이라도 심장을 얼려버릴 듯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지켜주십시오. 여기서 멈춘다면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당신이 못다한 그 꿈을 제가 여기서 완성해야 합니다. 압록강의 바닥은 미끄러운 바위와 질척이는 진흙투성이었습니다. 한 발자국을 신중히 옮길 때마다 사르르 얼음이 깨지는 미세한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는데 그 소리가 혹시라도 멀리 있는 북한 초병의 귀에 들어갈까봐 제 심장은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키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고 강을 건넜습니다. 강 저편 초소에서 가끔씩 번쩍이는 손전등 불빛은 마치 저를 찾아 헤매는 저승사자의 눈빛처럼 섬뜩하고 차가웠습니다. 여러분, 그 숨막히는 긴장감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6.25 전쟁 때 갓난아이를 업고 보따리를 머리에 인 채 강을 건너 피난 가시던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이 이랬을까 싶어 목구멍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죽음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는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구석은 깊은 호수처럼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오직 강 너머에서 기다리는 인민들의 신음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마침내 강 건너편에 질척이는 흙탕길에 발이 닿았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땅바닥을 두 손으로 짚었습니다. 8년 만이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그리고 매연 냄새와 눅눅한 흙내음이 뒤섞인 그 조국의 냄새가 코끝을 아릿하게 스쳤습니다. 남들은 지옥이라 부르는 땅이었지만
저에게는 아버지가 태어나고 제가 어린 시절 뛰어놀던 그리운 고향이었습니다. 흙 한 줌을 쥐어 가슴에 품고 목 놓아 울고 싶었지만 요원이 제 어깨를 거칠게 치며 빨리 움직이라는 무언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미리 약속된 은신처를 향해 칠흑 같은 숲속으로 소리 없이 몸을 숨겼습니다.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혀 피가 흐르고 가시덩굴에 옷이 찢겨나가도 아픈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오직 내가 드디어 왔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낡고 녹슨 인민군 트럭이었습니다. 트럭 짐칸에는 지저분한 마대 자루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우리는 그 먼지 구덩이 자루 아래 몸을 태아처럼 구부려 숨었습니다. 덜컹거리는 트럭의 거친 진동이 제 온몸의 뼈마디로 전해졌습니다. 매캐한 경유 기름 냄새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누군가의 땀 냄새가 진동하는 그 좁고 답답한 틈새에서 저는 바지 주머니 속의 아버지 시계를 다시 한번 가만히 만졌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왔구나. 여기서 실패하면 죽음뿐이다. 트럭이 첫 번째 검문소에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 섰을 때 저는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거칠고 억센 평양 말투의 군인 목소리. 어디서 오는 차요? 서류 당장 내보시오. 짐칸에는 뭐가 들었어? 그 짧은 몇 분이 저에게는 수만 년의 세월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손전등의 날카로운 불빛이 마대 자루 사이의 비좁은 틈새로 새어들어올 때마다 제 심장 소리가 트럭 밖까지 천둥 소리처럼 들릴 것 같아 온몸의 털이 쭈뼛 섰습니다. 요원들이 총구에 손을 올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다행히 이창복 장군이 미리 손을 써둔 덕분에 트럭은 무사히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트럭이 다시 거칠게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참았던 숨을 길게 몰아쉬며 생각했습니다. 이 길은 우리 할머니들이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 보따리를 메고 피눈물을 흘리며 걷던 길이고 우리 할아버지들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가족을 위해 일터를 찾아 걷던 길입니다. 그분들의 눈물과 한이 서린 이 거룩한 길을 이제 제가 총을 들고 비장하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평양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창틈으로 보이는 풍경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낡은 손수레를 끄는 깡마른 노인의 구분 등 떼꾸정물 흐르는 얼굴로 멍하니 트럭을 바라보는 어린아이들의 영혼 없는 눈동자. 8년 전보다 훨씬 더 야위고 수척해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폐허 같은 집들과 녹슨 선전 구호들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민은 저렇게 뼈만 남은 채 죽어가는데 내 삼촌은 화려한 대리석 궁전에서 산의 진미를 먹으며 축배를 들고 있단 말인가. 저 소녀는 명품 옷을 입고 웃고 있는데 저 아이는 왜 맨발로 추위에 떨고 있는가. 분노가 용암처럼 차올랐습니다. 그 정당한 분노는 저를 죽음의 공포로부터 지켜주는 유일하고도 단단한 갑옷이었습니다. 30살의 젊은 혈기는 이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조국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거룩한 소명의식으로 무섭게 불타올랐습니다. 우리는 평양 외곽의 한 낡고 축축한 지하창고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이창복 장군과 비밀 결사대원들이 목숨을 걸고 마련한 아지트였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났지만 그 끝에서 저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눈빛은 그 어떤 타오르는 횃불보다 뜨겁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솔 동지, 정말로 살아 돌아왔구먼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백발의 노병이 제 거친 손을 잡으며 뜨거운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그 갈라진 손등 위로 떨어진 눈물은 제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선명한 문신으로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무엇인지 저는 그 차가운 지하실에서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3대의 운명을 통째로 걸고 오직 저 하나만을 믿으며 버텨온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주름진 얼굴에서 저는 우리 민족의 인내와 희망을 보았습니다. 지하실 벽에는 평양의 정밀한 군사지도가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타격해야 할 핵심 목표물, 김정은이 숨어있는 주석궁 벙커의 위치, 그리고 인민들의 귀와 눈을 단번에 깨울 평양방송국의 위치가 붉은색 펜으로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손끝으로 훑으며 나지막이 다짐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 지도는 더 이상 독재의 도면이 아니라 새로운 조선의 희망 지도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바라시던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으며 사는 나라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되는 나라, 아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나라를 제가 꼭 만들겠습니다. 이창복 장군은 제 떨리는 어깨를 두드리며 장손 동지의 결단이 우리 천만 인민의 목숨을 구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하실 구석의 딱딱한 상자 위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밖에서는 평양의 차가운 새벽바람이 늑대처럼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말레이시아 공항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마카오의 집에서 웃으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그 인자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귀에 대고 속삭이셨습니다. 한솔아, 장하다. 내 아들아, 이제 다 왔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곁에 있다. 그 목소리에 놀라 깨어났을 때 제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곧 조국의 기나긴 어둠을 걷어낼 수 있다는 확신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30살 인생의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시기에 저는 조국을 위해 제 모든 생명을 기꺼이 던질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압록강을 건너는 그 짧은 거리가 누군가에게는 70년 세월에 넘지 못할 장벽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생과 사가 갈리는 절벽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벽을 제 발로 넘었습니다. 단순히 강 하나를 건넌 것이 아니라 공포와 억압의 시대를 건너 자유와 평등의 시대로 넘어온 것입니다. 제 발등에 묻은 조국의 차가운 흙이 마를 틈도 없이 저는 다시 낡은 군화끈을 조였습니다. 이제 평양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가장 위험하고도 마지막인 관문이 남았습니다. 제 가슴속 불꽃은 이제 거대한 들불이 되어 평양의 모든 거짓과 위선을 태워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짊어진 이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거움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쫓겨다니는 비겁한 도망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조국의 당당한 아들로서 평양 시민들 앞에 똑바로 설 것입니다. 제 손에 쥔 것은 차가운 총이지만 제 마음속에 품은 것은 인민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평화입니다. 이 위험천만한 진격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수많은 우리 조상님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고향 땅 한번 밟아보는 것이 소원이라며 눈을 감으신 수많은 실향민 어르신의 넋이 저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70년 넘게 쌓인 이 분단의 벽을 제가 30살의 젊은 힘으로 무너뜨리겠습니다. 우리 손주들에게는 이런 비극을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저는 전진하겠습니다. 이제 평양의 새벽이 서서히 밝아옵니다. 제가 그 새벽의 첫 햇살을 온몸으로 맞이하며 인민들에게 자유를 외칠 그 위대한 순간을 위해 저는 어둠 속으로 한 발짝 더 깊숙이 그리고 단호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진짜로 살기 위해 가는 길입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따뜻한 마음을 품고 저는 이제 평양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가 인민들에게는 희망의 북소리가 되고 독재자들에게는 몰락의 종소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저를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국을 향한 저의 진심이 하늘에 닿기를 기도하며 저는 다시 거친 숨을 내뱉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경비가 삼엄하고 폐쇄적이라는 평양의 심장부에 발을 내디뎠을 때의 그 기분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적진에 들어가는 공포를 넘어 굶주린 거대한 괴물의 아가리 속으로 제 발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전율이었습니다. 2026년의 어느 이른 새벽, 저는 보위부 군복을 몸에 걸치고 평양의 차가운 거리에 섰습니다. 가슴에는 가짜 김일성 배지가 달려 있었지만 제 주머니 속에는 아버지의 낡은 손목시계가 제 맥박과 함께 뜨겁게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30살의 청년 김한솔,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장엄한 연극이 바로 이곳 평양 한복판에서 막을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양의 새벽 공기는 마치 죽은 유령의 숨결처럼 서늘하고 적막했습니다. 가로등은 전력이 부족한지 듬성듬성 켜져 희미한 빛을 내뱉고 있었고 멀리서 책봉식 준비를 위해 미친 듯이 움직이는 대형 트럭들의 굉음만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수백만 명이 사는 대도시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고요한 그 거리를 걸으며 저도 모르게 주먹을 하얗게 꽉 쥐었습니다. 길가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대한 선전 구호들과 어둠 속에서 높이 솟은 유경호텔의 실루엣이 마치 저를 감시하는 거대한 거인의 눈동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 숨막히는 압박감을 한 번만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여기서 제 정체가 탄로난다면 그것은 단순히 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지난 8년을 기다려온 우리 민족의 마지막 희망이 송두리째 꺾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세 팀으로 나뉘어 일사불란하게 마치 톱니바퀴처럼 움직였습니다. 미국의 정예 요원들은 평양방송국을 타격하기 위해 향했고 이창복 장군 휘하의 결사대원들은 광장 외곽을 소리 없이 포위하기 위해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소수 정예 요원들과 함께 주석단 지하 통로로 이어지는 비밀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김일성 시절부터 비상시를 대비해 만들어진 낡고 버려진 통로였습니다. 이창복 장군이 지도의 한 구석을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장손 동지, 여기서부터는 정말 신의 가호가 필요합니다. 이 통로는 보위부조차 잊어버린 낡은 곳이지만 혹시라도 적과 마주치면 주저없이 쏘십시오. 주저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입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차가운 총신을 매만졌습니다. 지하 통로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수십 년 동안 갇혀있던 퀴퀴한 먼지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손전등 빛 하나의 의지에 천장이 낮은 굴속을 굽은 허리로 기어가듯 걸어 들어갈 때 머리 위에서는 평양 시민들이 광장으로 모여드는 거대한 발걸음 소리가 진동처럼 전해졌습니다. 우웅하는 그 낮은 진동은 마치 거대한 지하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위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박수를 치러 강제동원된 우리 불쌍한 인민들이 있고 그들 앞에는 어린 딸을 앞세워 권력을 과시하려는 제 삼촌 김정은이 있습니다. 그 비극의 현장 바로 아래를 제가 총을 든 채 걷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시계가 제 가슴팍에서 째깍거리는 소리가 통로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전기에서 치익거리는 잡음과 함께 다급하고 창백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손 동지, 비상입니다. 최 중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하실 안에 흐르던 팽팽한 긴장감이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던 장성 한 명이 30분째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창복 장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자가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보위부로 밀고 하러 간 게 분명합니다. 작전이 완전히 노출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흐르던 소름 끼치는 식은땀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몇 분 뒤면 보위부 특수부대가 이 지하 통로의 모든 출입구를 포위하고 우리를 사냥하러 올 것이 뻔했습니다. 퇴로는 없었고 오직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패닉에 빠져 우왕좌왕하며 도망갈 궁리를 할 때 저는 가만히 눈을 감고 아버지 김정남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독극물의 고통 속에서 홀로 그 외로운 공포를 견디며 돌아가셨습니다. 한솔아, 절대로 겁내지 마라. 진실은 결국 승리한단다. 내가 가는 길이 곧 인민의 길이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이창복 장군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장군님, 시간을 앞당깁니다. 내일 아침이 아니라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보위부가 상황을 파악하고 병력을 전면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평양의 심장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제 30살 청년의 패기가 절망에 빠졌던 요원들의 눈빛을 다시 강렬하게 깨웠습니다. 죽더라도 주석단 위에서 죽겠습니다. 우리는 지하 통로를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차갑고 퀴퀴한 공기가 오히려 제 정신을 차갑게 맑게 해주었습니다. 머리 위에서는 수십만 명이 모여 발을 구르며 김정은과 김주애를 찬양하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주석단을 울리는 굉음처럼 들려왔습니다. 수령결사오미, 백두 혈통 영원하라. 그 가식적이고 공허한 구호들이 들릴 때마다 저는 이가 갈렸습니다. 진짜 백두의 장소는 여기 어둡고 습한 지하에서 피를 흘리며 달리고 있는데 가짜들이 주석단 위에서 명품을 두르고 박수를 받고 있다니요. 이것은 하늘이 노하고 땅이 진동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소총의 장전 손잡이를 당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갑니다. 당신을 죽인 저 가짜 왕관을
제가 오늘 박살내겠습니다. 마침내 주석단 지하 벙커의 서버실 근처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첫 번째 피비린내 나는 교전을 치러야 했습니다. 복도를 지키던 보위부 정예 경비병들과 정면으로 마주친 것입니다. 타타탕, 소음기를 단 총성이 적막한 지하 복도를 날카롭게 흔들었습니다. 짧지만 치열한 교전 끝에 적들을 제압했지만 제 팔에도 스친 탄환의 뜨거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오직 저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저 문을 열고 인민들 앞에 서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요원들이 능숙한 솜씨로 국가망 서버를 해킹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화면 위로 녹색 글자들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장손 동지, 송출 준비됐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평양의 모든 화면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평양의 모든 대형 전광판과 텔레비전에 제 얼굴이 송출될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보위부 군복을 입고 얼굴에 검은 위장 크림을 바른 30살의 청년 김한솔. 저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며 눈물 흘리는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국을 파괴하러 온 침입자가 아니라 70년 묵은 조국의 고름을 짜내고 치유하러 온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향해 깊고 비장한 숨을 내뱉었습니다. 지금입니다. 평양의 모든 눈과 귀를 우리에게 돌리십시오. 역사를 바꾸는 첫마디를 내뱉겠습니다. 그 순간 평양광장의 거대한 전광판에서 김정은과 김주애의 가식적인 얼굴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그곳에 보위부 군복을 입은 30살의 제가 거대하게 나타났습니다. 광장에 모여있던 수십만 명의 인민이 일제히 숨을 멈추고 스크린을 올려다보는 모습이 모니터를 통해 보였습니다. 그 정적, 그 거대한 충격의 침묵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김정일의 장손,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다. 제 목소리가 평양의 하늘을 가르고 인민들의 억눌린 심장을 정통으로 때렸습니다. 저는 스크린 속에서 인민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듯 똑바로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인민을 굶기고 어린 딸을 내세워 가짜 왕관을 씌우는 저 가증스러운 자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여러분의 어버이가 아니라 여러분의 고열을 빨아먹는 흡혈귀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신으로 군림해온 가문의 비밀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장손의 입을 통해 전 국민에게 동시에 폭로되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방송이 아니라 거대한 우상 숭배의 성벽에 거대한 금이 가는 소리였습니다. 광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당황한 보위부원들이 미친 듯이 전광판 스크린을 향해 총을 쏘고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인민들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의구심과 해방의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창복 장군을 바라보며 결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주석단 위로 올라갑니다. 비겁하게 숨어있는 저 독재자와 직접 대면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서버실 문을 박차고 나와 주석단으로 이어지는 비밀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이제 두려움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계단 끝에 있는 무거운 철문을 향해 저는 제 모든 체중을 실어 몸을 던졌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문이 나가떨어졌고 눈부신 정오의 햇살과 함께 수십만 명의 혼란스러운 함성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 삼촌 김정은이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겁에 질린 어린 소녀 김주애가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삼촌, 이제 연극은 끝났습니다. 당신의 왕국은 무너졌습니다. 저는 총구를 낮춘 채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30살의 김한솔이 마침내 역사의 한복판에서 아버지를 죽인 원수이자 조국의 독재자인 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수라기보다 처절한 민족적 슬픔이었습니다. 한때는 피를 나눈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서로에게 총과 칼을 겨누어야 하는 이 잔인한 현실이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 어린 주애에게 이런 피 묻은 유산과 가짜 신의 자리를 물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조카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광장을 가득 메운 인민들을 향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처럼 떠받들던 자가 지금 공포에 질려 떨고 있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이 피 흘리고 죽는 나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제 그만 공포의 사슬을 끊으십시오. 평양의 심장부에서 저는
비로소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비록 사방이 보위부 병력들로 가득하고 총성이 난무하는 생지옥 같은 전쟁터였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웠습니다. 도망자로 살던 8년의 지옥 같은 세월이 바로 이 단 한순간을 위해 존재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주석단 위에서 새로운 조선의 역사, 아니 진정한 인민의 역사의 첫 페이지를 제 손으로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30살의 젊은 피가 평양의 차가운 대지를 적시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이 길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지켜보시는 이 조국의 하늘 아래에서 저는 결코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위대한 해방의 순간을 지켜봐 주십시오. 이제 새벽은 가고 진정한 아침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여러분도 저와 함께 똑똑히 보고 계십니까? 여기는 평양 김일성 광장의 높디 높은 주석단 위입니다. 2026년 4월 16일 이 찬란한 봄날의 정오에 조국의 심장부는 지금 70년 넘게 이어온 거대한 독재의 침묵을 깨고 혁명의 함성으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저 아래 광장을 가득 메운 수십만 명의 인민이 너클 잃은 채, 아니 믿기지 않는 기적을 목격한 듯 저를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보위부 군복을 입고 소총을 든 채 아버지를 죽인 원수 앞에 당당히 선 30살의 청년 김한솔.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고통스러웠던 8년의 도망 생활을 끝내고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사슬을 끊어낼 마지막 결전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석단 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제 삼촌 김정은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사색이 된 얼굴로 뒷걸음질을 치다가 화려한 의자에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그 위풍당당하던 독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기 조카의 총구 앞에서 벌벌 떨며 목숨을 구걸하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어린 소녀주애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겁에 질려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리며 아버지의 인민복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를 들으니 제 가슴 한구석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저 잘못된 가문의 핏줄로 태어나 어른들의 탐욕과 우상화 노름에 희생되는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지요. 저는 주애를 향해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애야,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너도 이 무겁고 추악한 가짜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 평범한 소녀로 돌아갈 시간이다. 이것이 이 오빠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자비란다. 저는 다시 김정은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불과 5걸음 거리였습니다. 이 짧은 거리를 좁히기 위해 저는 8년 동안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고통스러운 유랑을 해야 했고 제 아버지는 말레이시아의 차가운 공항 바닥에서 이름 모를 여인들에게 독살당하는 참변을 겪어야 했습니다. 삼촌, 기억하십니까? 2017년 2월 13일 아버지가 홀로 공항 바닥에서 쓰러져 죽어가던 그날을 말입니다. 당신은 그때 승리의 잔을 들었겠지만 하늘은 그 핏값을 잊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파르르 떨렸지만 눈빛은 만년설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김정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무언가 비겁한 변명을 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이창복 장군과 결사대원들이 주석단 주변의 호위사령부 병력들을 하나둘 완벽하게 제압하며 제 곁을 철통같이 지켰습니다. 주석단 뒤편에서는 여전히 보위부 요원들과 우리 결사대 사이에 치열한 총성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이미 역사의 대세는 거스를 수 없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석단 한가운데 놓인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열기가 느껴지는 마이크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수십만 명의 인민이 숨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는 그 적막한 정적 속에서 저는 주머니 속의 아버지 시계를 꺼내어 마이크 바로 옆에 올려두었습니다. 멈춰버린 그 낡은 시계가 이제는 평양의 새로운 역사의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 땅의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김정일의 장손,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입니다. 저는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광장의 수만 개의 스피커를 타고 평양의 하늘 끝까지, 그리고 저 멀리 함경도와 자강도의 산골짜기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인민들의 눈동자가 거대한 파도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왕관을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인민을 굶기고
제 배만 채우는 이 피 묻은 가짜 왕관을 여러분의 손으로 부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장 곳곳에서 거대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70년 넘게 살아있는 신으로 군림하던 자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인민들은 극도의 공포와 벅찬 희망이 뒤섞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처럼 떠받들던 저자가 지금 제 앞에서 비겁하게 떨고 있습니다. 저자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열을 빨아먹고 자식들의 미래를 훔친 도둑일 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제 외침에 김정은이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광장 한복판에서 한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 소리 높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처절한 통곡 소리는 순식간에 파도처럼 광장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억눌려 지냈던 억울한 세월, 자식을 배고픔 속에 먼저 보낸 한 부모님 얼굴 한 번 못 보고 이산의 아픔 속에 늙어간 서러움이 그 울음소리에 담겨 평양의 하늘을 때렸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할머니들이 자식줄 강원도 옥수수 하나를 옷 속에 숨기며 보위부의 눈치를 보던 그 모진 세월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우리 할아버지들이 평생을 탄광에서 어두운 건설장에서 뼈가 빠지도록 일하고도 배불리 따뜻한 밥 한 끼 못 먹던 그 억울함은 또 어떻습니까? 저는 그분들의 피 맺힌 한을 풀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 같은 민족끼리 총구를 겨누고 서로를 감시하며 피 흘리는 이 미친 짓을 오늘 2026년 4월 16일 바로 이 순간 여기서 끝냅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제 목소리는 이제 평양을 넘어 저 멀리 남녘 땅의 동포들에게까지 그리고 전 세계의 양심들에게 닿는 것 같았습니다. 이창복 장군이 제 곁으로 다가와 김정은의 가슴에 주렁주렁 달린 가짜 훈장들을 하나하나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권력의 상징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나뒹굴 때마다 인민들의 환호성은 점점 더 거대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증오의 환호가 아니라 7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해방의 환호였습니다. 겁에 질린 주에는 제 어머니의 품으로 급히 인계되었고 저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삼촌을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인민의 법정에 서서 심판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죽인 제 아버지와 당신 때문에 죽어간 수많은 우리 인민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시작입니다. 주석궁을 지키던 보위부 총수들이 하나둘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의 표시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국의 운명이 바로 지금 이 눈부신 봄날의 정오에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처음엔 제 목소리뿐이었지만 이내 주석단의 노장성들이 눈물을 훔치며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광장의 수십만 인민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가 되어 노래를 불렀습니다. 평양의 하늘에 울려 퍼지는 그 거대한 아리랑 소리는 그 어떤 대포 소리보다 웅장했고 그 어떤 핵미사일보다 강력하게 독재의 성벽을 허물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부르는 인민들의 얼굴에서 저는 비로소 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독재의 노예가 아닌 자유로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희망을 말입니다. 저 멀리 대동강의 물결도 이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30살의 청년 김한솔, 저는 오늘 제가 가질 수 있었던 모든 부귀영화와 기득권을 단호하게 내려놓았습니다. 백두혈통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멍에를 벗어던지고 오직 인민의 한 아들로서 여러분의 손주 같은 청년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팔에 스친 총상은 뜨겁게 타올랐지만 조국이 해방되는 이 감격에 비하면 그것은 훈장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계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눈부신 햇살이 마치 아버지의 인자한 미소처럼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따뜻한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평양에 드디어 진정한 봄이 왔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저 멀리 만수대 언덕 위의 거대한 동상들이 인민들의 분노 섞인 손에 의해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70년 우상 독재의 상징이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무너진 건물보다 더 깊게 파인 우리 민족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남과 북이 서로의 손을 잡고 이산 가족이 눈물로 상봉하며 다시는 이 땅에 배고픔과 통곡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그 길의 미랄이 되고 걸음이 되겠습니다. 저는 권력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권력을 인민에게 돌려주러 왔습니다. 평양방송국을 완벽하게 장악한 우리 요원들이 이제 전 세계에 이 기적 같은 소식을 실시간으로 타전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16일 북한의 비인간적인 세습 독재는 오늘로써 완전히 종말을 고했습니다. 저는 주석단 아래로 내려가 저를 향해 몰려드는 인민들 속으로 거침없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보위부 군복의 계급장을 제 손으로 직접 떼어버리고 평범한 30살 청년의 모습으로 그들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맞잡았습니다. 동지들, 어머니, 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자유입니다. 한 아주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며 장손 동지, 진짜 우리 자식들 이제 쌀밥 배불리 먹어도 됩니까? 진짜입니까?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대답 대신 그분을 품에 안고 함께 펑펑 울었습니다. 30살의 젊은 열정과 정의감으로 저는 오늘 평양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피 묻은 왕관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제 손목에 찼던 아버지의 시계는 이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조국의 미래와 함께 인민들의 소박한 행복과 함께 영원히 째깍거리며 희망의 내일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김한솔이라는 한 청년의 승리가 아니라 진실을 갈망해온 우리 민족 모두의 위대한 승리이자 천륜의 승리입니다. 평양의 이 뜨거운 정오, 저는 비로소 진정한 조국의 아들로 자유조선의 일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석단에서 내려와 인민들과 뒤엉켜 울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평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총성이 멈추고 웃음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을 찾지 않습니다. 여기가 제 고향이고 여러분이 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평양의 봄날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음껏 누리고 싶습니다. 2026년 4월 16일, 오늘은 우리 민족이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저 김한솔, 끝까지 여러분 곁을 지키며 이 자유를 지켜내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평양의 진정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4월 16일, 평양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푸르며 눈이 시릴 정도로 투명합니다. 주석단 위에 그 차갑고 서슬퍼런 긴장감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광장에는 인민들이 서로를 미친 듯이 껴안으며 흘리는 뜨거운 눈물과 해방의 환호만이 파도처럼 가득합니다. 저 김한솔은 지금 평양의 만수대 언덕 위 수십 년간 군림해온 거대한 청동동상이 인민들의 손에 의해 무너져 내린 그 텅 빈 자리에 서 있습니다. 30살의 청년으로서 제가 짊어졌던 그 무겁고도 잔인했던 백두혈통이라는 운명의 굴레를 저는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비로소 기꺼이 내려놓으려 합니다. 70년 넘게 우리 민족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았던 그 거대한 우상의 그림자가 걷히고 이제는 따스한 봄 햇살이 우리 인민들의 야위고 거친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저는 바지 주머니 속에서 아버지의 낡은 손목 시계를 다시 꺼냈습니다. 2017년 말레이시아 공항의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비참하게 멈춰버렸던 이 시계는 8년이라는 그 길고 고독한 세월 동안 오직 제 가슴 속에서만 외롭게 째깍거리며 저를 채찍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계는 제 손목 위에서 다시 살아난 듯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계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못다 한미완의 꿈, 그리고 우리 북녘 인민들이 강제로 빼앗겼던 70년의 긴 세월을 다시 하나로 잇는 역사의 거룩한 맥박입니다. 저는 이 시계를 가만히 바라보며 목이 메어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다 왔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하시고 바꾸려 하셨던 평양의 봄이 이제야 비로소 주인인 인민들의 품으로 온전하게 돌아왔습니다.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을 공포와 감시, 밀고의 그늘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온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늘 생애 처음으로 자유라는 두 글자를 당당히 입 밖으로 내뱉었을 때의 그 덕찬 감격을 말입니다. 광장에서 만난 한 주름진 할머니는 제 거친 손을 잡고 부들부들 떨며 놓지 않으셨습니다. 장손 동지, 이제 정말 우리 불쌍한 아들놈이 수용소에서 돌아오는 기요? 이제 밤에 창문 다 가리고 누가 들을까 벌벌 떨지 않아도 되는 기요? 그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려
대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분의 굽고 야윈 등을 꽉 안아들이며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6.25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일궈온 이 소중한 강산이 이제야 비로소 저 독재자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진짜 주인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륜이 바로 서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정오가 지나자마자 첫 번째 정무명령으로 평양의 모든 정치범 수용소 문을 즉각 개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녹슨 쇠창살이 비명처럼 거칠게 열리고 10년, 20년 동안 빛조차 보지 못했던 그 어두운 방에서 인민들이 쏟아져 나올 때 저는 보았습니다. 억압받던 인간의 존엄성이 독재의 낡은 사슬을 끊고 다시 당당히 일어나는 그 장엄하고도 슬픈 순간을 말입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이들이 서로의 얼굴을 부비며 짐승처럼 통곡하는 모습은 이 세상 그 어떤 영화보다 더 처절하고도 아름다웠습니다. 동지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의 당당한 주인이며 영웅입니다. 제 외침은 평양 시내 곳곳으로 산골짜기 끝까지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가슴에 훈장처럼 달고 있던 붉은 배지를 제 손으로 떼어 쓰레기통에 던지며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30살 남들은 인생의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꿈을 꿀 이 젊은 나이에 저는 평양방송국의 마이크 앞에 앉아 마지막 연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코 권력의 자리에 앉아 군림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가 바꾸려던 그 평화로운 조선을 인민들에게 돌려주러 온 보잘것없는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 김한솔은 이제 이 무거운 마이크를 내려놓으려 합니다. 이제 이 나라는 김씨 일가의 사유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지도자를 세우고 여러분이 직접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저는 이제 평범한 청년 김한솔로 돌아가 여러분 곁에서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웃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연설을 마치며 마이크 전원을 껐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듯 하면서도 말할 수 없는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주석단의 화려하고 위압적인 침실 대신 평양 시내의 서민들이 사는 낡고 소박한 아파트를 제 거처로 정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8년 만에 처음으로 단 한 번의 악몽도 꾸지 않고 깊은 단잠을 잤습니다. 저를 노리는 감시자의 눈초리도 언제 독극물을 들이댈지 모르는 암살자의 위협도 없는 오직 조국의 평화로운 새벽바람 소리만이 창가에 머무는 밤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대동강변의 버드나무 아래를 정답게 걷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낚싯대를 강물에 들이우고 허허 웃으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한솔아, 참으로 수고 많았다. 이제 내 손목의 시계를 한번 보아라. 시간이 아주 잘 가고 있지 않니? 이제 너도 내 인생의 시간을 살거라.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제 손목의 시계 초침 소리가 평양 시민들의 활기찬 웃음소리와 정확히 똑같은 박자로 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할머니들의 눈가에 맺힌 그 시린 이산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이 제 남은 생의 사명입니다. 남과 북을 가로막은 그 높고 단단한 철조망을 이제는 우리의 손으로 직접 걷어내야 합니다. 30살의 젊은 제가 가장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철길을 다시 잇고 끊어진 도로를 정성껏 닦아 남쪽의 손주들이 평양의 옥류관 냉면을 먹으러 오고 북쪽의 할아버지가 부산의 푸른 바다를 보러 가는 그 당연하고 소박한 일상을 되찾아드리고 싶습니다. 2026년 4월의 이 따뜻한 봄 기운이 휴전선을 녹이고 한반도 전체를 적실 때 우리 민족은 비로소 진정한 해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날이 올 때까지 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 아버지의 유해가 임시 안치된 평양 외곽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천대받던 아버지의 유해를 드디어 고향 땅 평양의 양지 바른 곳에 정중히 모셨습니다. 저는 관 위에 제 손목 시계를 조심스럽게 마치 아기의 살결을 만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시계는 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주십시오. 아버지가 멈췄던 그 억울한 시간부터 우리 조선은 이제 다시 힘차게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30살이 되기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부디 이 고향 땅에서 평안히, 아주 평안히 쉬십시오. 저는 그 무덤 앞에서 8년간 가슴속에 켜켜이 쌓아두었던 통곡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제 생의 마지막 효도이자 새로운 조선의 출발을 알리는 우렁찬 고함이었습니다. 만수대 언덕 위에 거대한 동상들이 무너진 그 흉측한 자리에는 이제 이름 없이 죽어간 수만 명의 인민을 기리는 아름다운 야생화 꽃밭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무력과 공포가 지배하던 자리에 향기로운 꽃내음이 진동하는 것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뼈저리게 확신했습니다. 정의는 비록 더디게 올지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소박한 진리를 말입니다. 30살 김한솔, 저는 이제 주석궁의 화려한 주인이 아니라 평양대학의 평범한 법학도로 혹은 장마당에서 땀 흘리는 일꾼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김씨 일가의 후계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자유로운 조선의 시민 김한솔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맞잡고 만들어갈 자유로운 조선, 더 이상 배고픔 때문에 자식을 팔지 않아도 되는 나라, 통곡이 그치고 노래가 흐르는 나라,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는 강한 나라를 위해 우리는 이제 막 역사적인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저의 30살 인생은 이제 비겁한 도망자가 아닌 당당한 자유시민의 이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제 손목에는 더 이상 금빛 시계가 채워져 있지 않지만 제 가슴 속에는 영원히 멈추지 않는 한민족의 뜨거운 심장이 고동치고 있습니다. 평양의 저녁 노을이 대동강에 굽이치는 물결 위에 붉은 비단처럼 아름답게 물들고 있습니다. 거리의 집집마다 불빛이 하나둘 정겹게 켜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억지로 켠 차가운 전등이 아니라 인민들의 소박한 집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하고 정겨운 삶의 불빛입니다. 그 불빛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저는 마지막으로 제 영혼에 다짐합니다. 다시는 이 신성한 땅에 독재의 어둠이 찾아오지 않게 하겠다고, 다시는 자식이 부모를 억울하게 잃고 울부짖는 피눈물의 비극이 없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30살의 젊은 목숨을 기꺼이 걸고 평양의 심장부로 달려온 유일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전 세계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사지에 있던 저를 살렸고 여러분의 숭고한 염원이 조국 북한을 구했습니다. 이제 마음 놓으십시오. 평양의 봄은 결코 시들지 않고 영원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무거운 직함과 마이크를 내려놓고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평양의 평범한 시민들 속으로 거침없이 걸어 들어갑니다. 그들의 거친 손을 맞잡고 그들의 아픈 이야기를 가슴으로 듣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내일을 향해 어깨동무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30살의 청년 김한솔,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하고 위대한 하루는 오늘 2026년 4월 16일 자유를 되찾은 인민들의 눈부신 미소 속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모두가 승리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평양의 거리를 걷습니다. 누군가 저를 알아보면 그저 밝게 웃으며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지요? 이 평범한 인사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 저는 압니다. 아버지가 계신 하늘을 향해 마지막으로 거수경례를 올립니다. 이제 제 시계는 미래를 향해 달립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자유의 길을 끝까지 걸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평양에서 보낸 저의 첫 번째 자유의 편지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평안하십시오.